5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수백억 대 빌딩의 주인이 자기 건물 로비 한가운데서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아이를 지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던 전처가 바로 그 빌딩에서 걸레를 쥐고 무릎 꿇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바렌 패딩, 갈라진 손, 밑창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화. 자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벌회장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를 알아보자마자 보인 반응이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치 더 무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서도윤, 43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서 있는 대형 복합빌딩의 실소유주인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현장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보고서와 화면으로만 확인하던 사람이 고급화 리모델링의 마무리를 앞두고 임대료 상향까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서 직접 나선 겁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비서 민재가 반 발짝 뒤에서 태블릿을 들고 따랐고 보안 인력 2명이 좌우로 간격을 맞추며 동행했습니다. 도윤은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한번 훑고 정문 유리에 남은 공사 테이프 자국을 눈으로 짚으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도윤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서 밀려나온 분진이 바닥 위에 얇게 깔려 있었거든요. 새벽 청소가 끝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을 텐데 페인트 가루와 뒤섞인 먼지가 대리석 타일을 희뿌옇게 덮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임대사들이 출근하면 민원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한서윤 씨, 이게 청소를 한 겁니까? 오늘 회장님이 직접 현장 점검 오시는 거 몰라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넥타이를 꽉 조인 채 누군가의 앞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가운데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여자가 보였습니다. 무릎에 가까운 자세로 걸레를 쥐고 있었는데 유니폼은 빛이 바래서 원래 색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고무장갑 안쪽으로 비치는 손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은 한쪽이 닳아 걸을 때마다 기울어질 것 같았죠. 도윤은 처음에 그냥 청소 직원이려니 했습니다. 관리소장의 갑질이 눈에 거슬리긴 했지만 지금 당장 끼어들 장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닦겠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을 참는 건지 피곤에 절은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떨림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원이 3건이나 쌓여 있다고요. 오늘 점검에서 걸리면 당신 오늘부로 교체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교체라는 단어가 로비의 높은 천장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입주자 몇 명이 힐끗 시선을 돌렸고 여자는 그 시선들 아래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도윤은 관리소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덜미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드러난 목덜미 아래 살짝 비치는 작은 흉터. 도윤의 시선이 거기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동작,
고개를 숙인 각도,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는 습관까지 도윤의 기억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빗나갔습니다. 숨이 잠깐 걸렸고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수행 인력이 뒤에서 멈칫하며 도윤의 눈치를 살폈지만 도윤은 그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바닥에 웅크린 여자의 뒷모습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설마 아닐 거야. 도윤은 속으로 부정했지만 입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밀던 여자의 손이 딱 멈추고 걸레가 타일 위로 축 늘어지며 물기가 번졌습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었고 등 전체가 한순간에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서윤. 5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기억하는 서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볼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고무장갑 안쪽으로 보이는 손가락은 거칠게 부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도윤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전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감정을 삼키듯 재빨리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관리소장이 분위기를 읽지 못한 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직원이 청소 상태를 이렇게 해놓고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입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단 세 글자였지만 로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입을 벌린 채 멈췄고 비서 민재도 미세하게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관리소장이 아니라 서윤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서 일어서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젖은 고무장갑이 유니폼 자락에 닿아 물자국을 남겼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서윤의 목소리는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어딘가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도윤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단순히 어색한 재회를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절박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피하려는 게 나만은 아니라는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도윤이 한 발짝 다가서려는 순간 로비 왼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건물 1층 한쪽에 자리한 작은 교회의 유치부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종이접기를 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린 합창이 뒤섞여 로비까지 번지고 있었죠.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서윤의 몸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고개가 유치부 쪽으로 휙 돌아갔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참듯 입술을 꽉 다물었고 손가락이 유니폼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체념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긴장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향한 곳, 유치부의 문을 따라 도윤의 눈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왜 저 소리에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왜 저 문 쪽을 보면서 저토록 다급한 얼굴을 하는 걸까? 도윤의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이를 집어드는 둥 마는 둥 거의 뛰다시피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도윤이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서윤의 등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유치부의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고 안쪽에서 문 손잡이를 잡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보호자를 찾아 뛰어갈 겁니다. 그리고 서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무언가도 함께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고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가슴 안쪽을 세게 눌렀습니다. 5년 전 서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불현듯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이를 지웠다는 그 한마디. 그 문장을 도윤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비의 선체로 그 확신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치부 문 안쪽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치부 안쪽에서 환한 불빛과 함께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색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풀 냄새와 크레파스 냄새가 뒤섞여 로비까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보호자를 찾기 시작했고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와 엄마들이 손을 흔들며 아이를 맞았습니다. 평범한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가장 먼저 뛰어나온 건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반 발짝 빠르게 문을 빠져나왔는데 신발 뒤꿈치를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종종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분홍색 머리끈이 반쯤 풀려 있었고 손에는 색종이로 접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도윤의 눈앞에서 사라졌던 그 복도 끝, 서윤이 숨어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양동이를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는 중이었고 아이가 뛰어오는 것을 보자 손동작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향해 급히 몸을 돌리며 한 발짝 다가서려는 서윤의 얼굴에 반가움과 공포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높고 맑은 그 한마디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이는 서윤의 다리에 매달리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고 색종이 접기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치며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서윤의 아이.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순식간에 5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보낸 연락, 아이를 지웠다는 서류, 그 뒤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전화번호와 주소. 도윤은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끝난 관계에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매달려 웃고 있는 아이가. 아이는 작았습니다. 서윤의 허벅지에 겨우 닿을 만큼의 키, 아직 통통한 볼살, 유치부에서 막 나온 것으로 보아 서너 살에서 대여섯 살 사이쯤 될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5년. 서윤이 사라진 지 5년. 만약에 그때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거리에서 흐릿하게 보였지만 아이가 서윤을 올려다보며 웃는 순간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눈매가 위로 살짝 올라간 모양, 웃을 때 한쪽만 깊어지는 보조개,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도윤은 그 생김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에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옆에 있던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지만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고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려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요동쳤고 숨을 들이마실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비서 민재가 뒤에서 회장님하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참을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터지고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이 건물의 주인이 수행 인력과 입주자들이 보는 앞에서 벽에 기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본능적으로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눈을 가리듯 머리를 자기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과 도윤의 구두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당황한 얼굴로 두리번거렸고 수행 인력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은 사이 유치부 문 앞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경, 45살 교회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도사였습니다. 미경은 서윤과 하유를 그리고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는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서윤 곁에 다가갔습니다. 아이들 앞이에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서윤을 감싸듯 옆에 서며 아이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습니다. 서윤은 미경의 팔을 잡으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아이의 손을 꽉 쥔 채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여긴 안 돼요. 제발. 서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도윤을 향한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로지 간절한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등이 사라지고 아이의 분홍 머리끈이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흔들리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멈출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웠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이가 있잖아. 살아있잖아. 지웠다는 그 말을 도윤은 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왔고 연락이 끊겼고 서윤은 사라졌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고 자라고 있었고 엄마라고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도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고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가능성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사기인가? 불법인가? 누군가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차로 가시죠.
민재의 목소리에 도윤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알아내.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벽에서 손을 떼고 코트 앞섭을 여미며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면서 도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차 문이 닫히고 방음된 실내가 바깥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양손으로 얼굴을 덮고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죽 시트의 차가운 감촉이 등에 닿았지만 그것조차 먼 세계의 일처럼 희미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민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서윤이가 사라진 게 5년 전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담긴 의미를 민재도 알아차린 듯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빠져나온 건물의 유리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안 어딘가에 서윤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은 도시에서 숨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두 사람이. 도윤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냐? 그 물음은 민재에게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향해 도윤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매달려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한쪽만 깊어지던 보조개, 위로 살짝 올라간 눈매. 그 인상이 자꾸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불빛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는데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도윤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웠다며 사라진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유일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 정말 거짓말이 맞는 걸까? 5년 전 받았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합의서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 서윤의 서명, 그리고 처리 완료라는 문구. 그때 도윤은 그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면 그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건 아닐까? 아이를 지운 뒤 새로운 관계에서 생긴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 한쪽이 칼로 긋는 듯 쓰라렸고 도윤은 자신이 왜 아픈지조차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비서 민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도윤의 눈 밑에 어둑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뜬 눈으로 세운 건지 민재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 보고로 올리지 마. 너만 알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비공식 추적을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단번에 감을 잡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요구한 첫 번째는 용역업체 인력 명단이었습니다. 민재가 빌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청소 용역 파견 인력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그리고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하루에 2번 사람들이 가장 적은 시간대만 골라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확인한 건 서윤의 주소지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화면을 도윤 앞에 밀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소 이전이 4차례. 서울 외곽의 반지하에서 시작해 경기도 쪽 원룸, 다시 서울로 돌아와 고시원, 그리고 현재 주소는 빌딩에서 버스로 내 정거장 거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곳이 1년 반, 나머지는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옮겨 다닌 기록이었습니다. 도윤의 미간이 깊게 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피해 다니는 사람의 동선이었습니다. 주소를 자주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도윤의 머릿속에는 도피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유치부였습니다. 빌딩 1층에 입주한 작은 교회의 임대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었지만 유치부 무료 돌봄 프로그램은 후원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식 어린이집이 아니다 보니 아이들의 등록 서류가 체계적이지 않았고 보호자 정보도 연락처와 이름 정도만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록이 허술하다는 건 숨기기 쉽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왜 도망치듯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로비에서 서윤이 보였던 반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윤을 알아본 순간의 공포, 유치부 쪽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던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는 절박한 목소리. 도윤은 그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피하려던 건 나만이 아니었어.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를 피하고 있었어. 도윤의 상상은 점점 어두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불법적인 경로로 온 건 아닐까? 대리 양육이나 신분 세탁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윤이 아이를 지웠다고 한 뒤 다른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 아이를 낳고도 거짓말을 한 건지 어느 쪽이든 도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이 엉켜 숨이 막혀왔고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 끝없이 자라났습니다. 직접 교회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치부 교사에게 물어보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빌딩의 소유주가 교회 유치부에 찾아가 특정 아이에 대해 캐묻는 모습이 알려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겁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며 다시 앉았습니다. 대신 관리소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청소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담당 직원의 근무 동선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관리소장은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청소부요, 야간에도 후문 쪽을 자주 드나드는데 좀 수상합니다. 가끔 아는 남자인지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도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남자. 서윤을 찾아오는 남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관계인가? 도윤은 관리소장의 말이 과장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의 불씨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감정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열하던 낮의 도윤은 사라지고 증거부터 모으겠다는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진실을 놓친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쪽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높고 맑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도윤은 베개 위에서 몸을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열고 빌딩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CCTV. 그것이 도윤이 내린 다음 결론이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민재는 2번째 벨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건물 CCTV 열람 권한 열어놔. 로비, 후문, 지하주차장. 최근 3개월치. 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기까지 평소보다 한 박자가 느렸습니다. 민재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딩 소유주가 특정 직원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하겠다는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을 넘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저 어딘가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서윤과 아이가 잠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도윤은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팀에서 넘겨받은 CCTV 영상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민재가 옆에서 타임라인을 정리한 메모를 건넸습니다. 로비, 후문, 지하주차장. 세 구역의 최근 3개월치 영상이었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화면을 응시하는 눈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로비 영상부터 확인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등만 켜진 희미한 조명 아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서윤이 직원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손에 양동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이 덜 깬 듯 고개를 꾸벅이며 서윤의 옆에 매달려 걸었고 서윤은 아이를 유치부 쪽으로 데려가 문 앞에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에 유치부가 열려 있을 리 없었으니 아마 문 앞 복도 의자에 아이를 앉혀두고 청소를 시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에서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아이가 작은 담요를 끌어안고 의자에 웅크린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사람. 맡길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렸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음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찾을 때였으니까요. 후문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재가 표시해둔 타임라인을 따라 날짜를 맞추자 도윤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열흘 전 밤 10시 47분 서윤이 후문 쪽 통로에서 누군가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격은 중간 정도, 복장은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접촉 시간은 3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고 남자는 그것을 받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캡처해 확대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흰색 봉투, 두께로 보아 안에 종이 뭉치나 지폐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건넨 뒤 고개를 숙이며 무슨 말인가를 했고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후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봉투, 현금처럼 보이는 봉투를 밤늦은 시간에 정체 모를 남자에게 건네는 장면. 도윤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가? 누군가에게 돈을 뜯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반대로 서윤이 무언가를 거래하고 있는 건가? 비슷한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25일 전에도 후문에서 같은 남자로 보이는 인물과 짧게 만나는 영상이 잡혔고 그때도 서윤이 무언가를 건네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번. 정기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턱을 괴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대 남자 신원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안면 인식이 어렵고 후문 밖 CCTV는 사각지대라 이동 경로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한 채 봉투가 오가는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볼수록 의심은 짙어졌고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윤의 손이 봉투를 내미는 동작, 남자가 받아 넣는 동작, 그리고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무슨 말인가 하는 입 모양. 소리가 없는 영상이라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은 무언가에 눌려 있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이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된 목소리였습니다. 그 청소부요, 역시 좀 수상하다고들 합니다. 야간에 후문 출입이 잦은데 입주자 몇 분이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니까 위생 문제도 있고요. 도윤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참았습니다. 관리소장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 따위는 없었고 자기 실적을 방어하려는 계산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도윤의 의심 위에 한 겹 더 쌓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상하다. 야간 출입. 정체 모를 남자.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물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서윤의 용역업체 상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빌딩 소유주의 요청이라는 무게감 앞에서 업체 측은 거절하지 못했고 서윤의 인사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처라는 공란이었고 가족관계 항목에는 본인 외 기재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경력란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기 용역 다수라는 한 줄만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연락처 한두 개쯤은 적어두기 마련입니다.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그런데 서윤의 기록에는 세상에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듯 모든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공백을 보며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일부러 흔적을 지우고 있어.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누군가가 과연 자신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위협인지 도윤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CCTV 속 남자의 정체, 봉투 안의 내용물,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했던 말.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의문만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밤이 되자 도윤은 또다시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유치부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침 8시 유치부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서윤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서윤은 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양쪽을 번갈아 보고 로비 쪽에서 발소리가 나면 몸을 움츠리고 아이를 자기 뒤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요. 아이를 지웠다던 사람이 왜 아이를 숨기며 키우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도윤의 머릿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숨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숨기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 상상이 가장 나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아이가 범죄에 엮여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 한 문장이 모든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아이는 보호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인 기관을 끌어들이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이를 악문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정과 이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도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CCTV 화면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서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이와 어떻게 사는지, 모니터 뒤에 숨어서 영상을 돌려보는 것으로는 진실에 닿을 수 없다는 걸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내일 저녁 일정을 비워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미행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민재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CCTV 화면 속 서윤의 움츠린 어깨가 눈꺼풀 뒤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빌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입주한 임대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고 고급화를 내세운 만큼 건물 이미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그와 함께 민원도 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먼지가 있다. 주차장 조명이 어둡다. 로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관리소장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자기 실적에 찍히는 흠집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대상은 언제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죠. 청소 용역 직원 한서윤. 관리소장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서윤의 이름을 끌어다 붙였습니다. 1층 로비 먼지는 청소 담당 소울, 복도 얼룩은 야간 청소 미흡, 원인이 리모델링 공사 자체에 있든 배관 문제에 있든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보다 더 빠르게 번진 것이 있었습니다. 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청소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입주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로비를 지나다 의자에 웅크린 아이를 봤다는 말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살이 붙었습니다. 저 청소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무실을 청소하는데 뭘 가져가는 거 아니냐? 밤에 남자도 만나던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한번 입에 올라탄 소문은 증거 없이도 스스로 자라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가장 나쁜 쪽으로 채워넣는데 익숙했고 서윤은 자기를 방어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문을 관리소장의 보고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마치 자기가 발견한 공로라도 되는 양 입주자들의 불만 사항을 정리한 문서 끝에 이런 문장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해당 용역 직원에 대한 입주자 불신이 확대되고 있으며 건물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근거가 없는 걸까? 후문에서 봉투를 건네던 장면, 텅 빈 인사기록, 도피하듯 옮겨다닌 주소지. 도윤은 그 의심을 밀어내려 했지만 밀어낼수록 되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도윤은 빌딩 근처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건물 후문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재가 조수석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윤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 9시를 넘기자 서윤이 후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 양동이와 걸레를, 다른 손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유치부에서 받아온 것인지 가방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 누군가를 확인하듯 혹은 누군가가 없는 것을 확인하듯, 그리고 아이의 손을 더 꽉 쥐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도윤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이라 로비에 사람이 없었고 비상 조명만 켜진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도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계단참에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쉬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숨소리가 가늘고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곤해 절어 잠깐 기절하듯 앉은 것 같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은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 사이사이에 아이를 돌보고 계단참에서 겨우 눈을 붙이는 생활. 이것이 5년 동안 서윤이 살아온 방식이라면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도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피곤함이, 이 갈라진 손이 전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일까?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눈앞의 장면이 너무 진짜여서 의심이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유치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야간이라 유치부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 옆 복도 의자에 작은 담요가 접혀 있었고 그 위에 아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율이었습니다. 유치부에서 받은 것인지 작은 비닐봉지를 한 손에 꼭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닐 안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작은 우유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 장소가 평화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빌딩 복도 의자 위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자는 아이. 엄마가 바닥을 닦는 동안 여기서 밤을 보내는 아이. 도윤의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도윤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잠든 아이가 꿈속에서도 엄마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받은 과자를 엄마에게 주려고 쥐고 잠든 거였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돌아서려는 순간 아이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율은 잠이 덜 깬 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눈을 감고 담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인 줄 모른 게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도윤을 알 리가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도윤은 빠른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율이, 그 아이 이름이 하율이야. 도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유치부에서 본 이름표에 적혀 있던 글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태블릿에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출생 기록을 찾아. 한하율. 어머니 한서윤. 민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출생 기록은 개인정보라 정식 절차 없이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으라는 뜻이라는 걸 민재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밟아야 하는 건지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따라야 하는 건지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신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관리소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직원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요. 도윤은 전화를 끊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윤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은 건 서윤이 궁지에 몰리면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도윤은 자기 자신이 역겨웠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를 돌려보는 것도 관리소장의 보고를 받는 것도 민재에게 기록을 뒤지게 하는 것도 전부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진짜 답은 저 아이가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아이에게 물어보겠다는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윤이 곁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도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낚아채듯 데려갔으니까요. 그래서 도윤이 노린 건 유치부 수업이 끝나는 시간, 서윤이 청소구역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틈이었습니다. 이틀을 관찰했습니다. 서윤의 오전 청소구역은 3층에서 5층 사이였고 유치부 수업은 11시 반에 끝났습니다. 서윤이 1층으로 내려오기까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코트 대신 캐주얼한 점퍼를 입었고 수행 인력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는 주차장에서 대기하라고만 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어른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면서 도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위장을 하고 있는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1시 35분 유치부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왔고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태블릿을 보는 척하며 유치부 쪽을 살폈습니다.
하율은 늘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아이였지만 오늘은 마지막 무리에 섞여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 종이접기를 들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서윤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치부 교사 미경이 문 앞에서 아이들을 보내며 하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율아, 엄마 금방 오실 거야. 여기 앉아서 기다려.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짧은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걸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했습니다. 하율이 앉은 의자에서 두세 걸음 거리에 멈춰서서 마치 복도 안내판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하율 쪽을 보며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혼자 기다리고 있어? 하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심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쉽게 대답하지 않도록 교육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율은 도윤을 잠깐 올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하율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톤으로요. 재밌는 거 접었네. 뭐야 그거? 하율이 손에 든 종이접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색종이로 접은 작은 꽃이었는데 한쪽 잎이 빗둘게 접혀 있었습니다. 꽃이요. 엄마 줄 거예요. 하율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엄마를 말할 때만 목소리가 살짝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인 거였습니다. 도윤은 직접적인 질문을 피했습니다. 아빠가 누구니?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아이가 입을 닫아버릴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그 질문을 5살짜리 아이에게 던지는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엄마랑 둘이 사는 거야? 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찾을 수도 있대요. 도윤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찾는다. 누군가가 이 아이와 서윤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여러 갈래의 상상이 동시에 뻗어나갔습니다. 누가 찾는다는 거지? 왜 찾는 거지? 그래서 서윤이 그토록 주소를 바꾸고 후문으로 드나들고 주변을 경계하며 살았던 건가?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 하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꽃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뒤를 봐요. 빨리빨리 집에 가요. 도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끼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듯 살고 있다는 것, 아이에게까지 경계심을 가르쳐야 할 만큼 위협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이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왜 항상 뒤를 돌아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도윤의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불처럼 번졌습니다. 서윤에게 속은 건가? 아니면 서윤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건가? 5년 전 서류는 진짜였던 건가? 가짜였던 건가? 질문이 꼬리를 물수록 분노와 자책이 엉켜서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온 듯 숨이 가빴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율 옆에 서 있는 도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고 두 걸음 만에 하율에게 달려가 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하율을 자기 뒤로 밀어넣으며 도윤과 아이 사이에 몸을 세웠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입술을 꽉 다문 표정은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서윤이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제발 뒤에 어떤 말이 이어져야 했는지 서윤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다가오지 말아달라는 건지, 제발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제발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지. 서윤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하율의 손을 잡은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짧은 다리가 엄마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느라 종종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둘게 접힌 꽃잎, 풀이 마르면서 살짝 벌어진 이음새. 엄마에게 주려고 접은 꽃이 복도 타일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종이꽃이 한없이 가벼웠는데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평소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게 굳어버린 결의가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가능한 방법 알아봐. 그리고 출생 기록 어떻게든 확보해. 민재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도윤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넘었어.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어떤 타협이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가 나간 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아둔 종이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관리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교회 유치부 담당 전도사 아시죠? 정미경이라고요. 그 사람이 청소부 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도윤은 전화를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경. 유치부 문 앞에서 서윤과 하율을 감싸던 여자. 서윤이 숨기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도윤은 미경 앞에서 그 질문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감쌌습니다. 예배당은 비어 있었고 의자 사이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긴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치부 교실 옆으로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문 위에 상담실이라고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정미경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종이컵 2개가 놓여 있었고 미경은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의 단호한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무겁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미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 안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서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턱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입을 여는 순간 무엇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그래도 들어야 한다는 각오가 동시에 몸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건 말하면 그 아이가 위험해질까 봐서였어요. 서윤 씨가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미경은 탁자 아래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에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한쪽에 서윤의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봉투를 도윤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가 저한테 맡겨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날이 오면 이걸 보여주라고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봉투 입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2묶음과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윤은 그 문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에게 전달되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합의 확인서라는 제목, 서윤의 이름, 그리고 임신 중단 처리 완료라는 문구. 도윤이 그것을 받아들고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한 그 종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다시 보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같은 문서였습니다. 같은 제목, 같은 형식.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날인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문구 일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달랐습니다. 도윤이 받은 문서의 날짜와 이 문서의 날짜 사이에 이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두 문서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같은 문서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건 하나만 있을 수 있는 의미였습니다. 둘 중 하나가 조작되었다는 것. 미경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아이를 지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 문장이 상담실의 작은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5년 동안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캡처된 사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5년 전에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수신자는 도윤의 비서실 번호였고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는 말, 도윤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다는 말, 제발 전화만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말. 메시지 발신 날짜가 수십 건에 걸쳐 이어져 있었고 답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자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통도요. 비서실을 통해 전달된 것은 오직 아이를 지웠다는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차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경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직접 찾아가려고도 했대요. 사무실 앞까지 갔는데 경호원한테 막혔다고 했어요. 연락처를 바꿔도 비서실에서 번호를 알아내서 차단했대요. 서윤 씨 말로는 벽이었대요. 어디로 가든 벽이었대요. 도윤의 두 손이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서윤 씨도 정확히는 모르더라고요. 다만 서윤 씨가 말하길 도윤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위험으로 봤대요.
가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존재로요. 그래서 정리하려 했던 거라고. 도윤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법무라인, 비서실. 5년 전 도윤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윤에 대한 모든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서류가 놓여 있었고 서윤의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지워진 거였습니다. 도윤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윤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CCTV에서 봤던 봉투는 뭡니까? 후문에서 남자한테 건넨 그 봉투. 미경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유치부 간식비를 후원 계좌로 보내기 어려운 분들이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시거든요. 서윤 씨가 하율이 신세진 거 미안하다고 본인 용역비에서 조금씩 모아서 간식비로 내놓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봉투, 범죄의 증거라고 확신했던 그 봉투가 서윤이 아이를 돌봐준 교회에 고마워하며 모아둔 간식비였던 겁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쁘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하율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찾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뒤를 봐요. 도윤은 그 말을 범죄자에게 쫓기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서윤이 두려워한 건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세계, 5년 전 서윤을 지워버린 그 힘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이를 빼앗길까봐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한 번도 아이한테 아빠를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하율이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멀리 있다고만 했대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서윤은 자기를 지워버린 사람의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고 계단참에서 잠을 자고 갈라진 손으로 바닥을 닦으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아빠를 지켜주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인도 안 했구나. 그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5년 전 서류 한 장을 받아들고 끝이라고 생각한 자신에게 향하는 분노가 온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확인 한 번이면 됐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이 울도록 두었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도윤의 거친 숨소리만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무렵 도윤이 젖은 얼굴을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키겠습니다. 미경은 도윤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의 상담실을 나온 뒤 도윤은 곧바로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 결과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건넨 서류와 문자 기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율이 자신의 아이라는 확증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종이 위에 찍힌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민재는 도윤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식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걸리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민재가 찾아낸 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검체는 간단했습니다.
도윤의 구강세포는 바로 채취할 수 있었고 하율의 것은 미경의 도움으로 확보했습니다. 유치부에서 하율이 쓰던 칫솔이었습니다. 미경은 망설였지만 도윤의 눈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걸 미경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도윤은 일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하율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명을 하다가도 서윤의 갈라진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밤마다 미경에게 받은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서윤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의 날짜를 하나하나 짚으며 그 시간에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대부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간절히 연락을 시도하던 그날들이 도윤에게는 평범한 하루였던 겁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 민재가 봉투 하나를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봉투 입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확률 99.99%. 도윤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읽히지 않았는데 눈에 눈물이 차올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이. 하율이가 내 아이. 그 사실이 종이 위의 숫자로 확정되는 순간 도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이를 만나야 해. 서윤을 찾아간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빌딩이 아니라 서윤이 사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골목 끝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도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서윤 앞에서 이것을 꺼내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건지 결과를 먼저 보여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서윤의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미경을 통해 도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건 이미 들었을 테지만 직접 마주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서윤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몸 반쪽만 보이게 서서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윤에게 내밀지 않고 자기 손에 든 채로 말했습니다. 하율이가 내 아이라는 거 확인했어.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가락이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5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시선을 내리깔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오랫동안 눌러놓은 서러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무게를 정면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물을 보고도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5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하유리는 유치부에 있어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은 물 한 잔을 내밀고 자기도 한 잔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주변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연락을 막고 서류를 바꾸고 저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까지 손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숨었어요. 계속 숨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서윤이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운 거였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주소를 옮기고 인사기록에 가족을 적지 않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가며 아이 하나를 품고 살아온 5년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막을게. 누구든 너랑 하유리한테 손대지 못하게.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는 5년간 쌓인 불신이 있었고 그것은 말 한마디로 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만으로는 안 돼요. 보여줘요. 하유리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서윤이 경계를 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였습니다. 쉽게 믿어주는 쪽이 이상한 거였으니까요.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이 데려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하율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거실에 앉아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하율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아이는 서윤과 도윤을 번갈아 보더니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용히 서윤 곁으로 걸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서윤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은 하율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한 발짝 다가서자 하율이 반사적으로 반 발짝 물러서며 서윤 뒤로 숨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기 집에 앉아 있는 상황이 아이에게는 불안했을 겁니다. 도윤의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율에게 도윤은 가끔 로비에서 마주치는 아저씨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빠라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를 꺼내기엔 아직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아이가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서윤에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숨결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한 번만 지켜봐요. 도윤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한 번만 지켜보겠다는 것은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건부의 허락이었고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도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바랄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하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왜 왔어? 서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도윤은 안주머니의 결과지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체온에 데워져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뒤 도윤은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양손을 올리고
이마를 그 위에 대었습니다.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시작.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관리소장을 사무실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 관리소장은 평소처럼 넥타이를 바짝 조이고 서류 파일을 안은 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부른다는 말에 기대감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고한 정보들이 쓸모 있었다고 인정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도윤은 책상 뒤에 앉아 관리소장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서류에는 관리소장이 그동안 서윤에게 가한 공개적 모욕, 근거 없는 교체 협박, 허위 민원 조장에 대한 내용이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장면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서윤을 윽박지르던 장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높이던 장면, 관리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건물을 위해서.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용역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해고를 빌미로 위협한 게 건물을 위한 겁니까? 관리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부로 공식 징계 들어갑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장 관리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관리소장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작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청소용역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계약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야간 근무자의 연속 근무 시간 제한, 갑질 방지 조항 명문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는 관행의 폐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빌딩 소유주의 요구를 거절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회의가 끝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업체 측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 관리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도 하는 거야. 민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이전의 도윤과 달라졌다는 걸 민재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예전의 도윤이었다면 수익과 효율을 먼저 계산했을 일에 지금의 도윤은 사람을 먼저 놓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도윤이 착수한 건 5년 전 문서 조작과 연락 차단에 관여한 라인을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재에게 당시 비서실 인원 명단과 법무 라인의 업무 기록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윤은 이 일을 크게 터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윤과 하율의 안전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면 서윤의 이름과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건 서윤이 5년 동안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은 서윤을 찾아갔습니다. 빌딩이 아니라 서윤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앞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고 계단 입구에 등이 깨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진실을 알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도윤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미경에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서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밥상 하나를 펴면 벽에 닿을 정도였고 한쪽 구석에 하율의 이불과 작은 베개가 접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하율이 그린 그림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사람 두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자기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일 만들지 않을게. 서윤이 너랑 하율이가 드러나는 방식은 쓰지 않을게. 서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윤 자체가 아니라 도윤이 가진 세계의 힘이었습니다. 5년 전 그 힘이 서윤의 연락을 차단하고 문서를 조작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으니까요. 서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줘요. 하율이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윤은 조용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5년 전 관여자들에 대한 추적은 계속하되 법적 절차는 서윤과 하율의 신변이 완전히 안전해진 뒤로 미루었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비서실과 법무라인의 권한을 재편하고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인물들을 핵심 업무에서 조용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대해서도 도윤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후원 기반으로 겨우 운영되던 돌봄 프로그램에 정식 지원을 제안한 겁니다. 미경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미경은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서윤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율이가 매일 거기서 돌봄을 받았잖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서윤이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고 하율이도 매일 밤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잤을 겁니다. 유치부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잖습니까? 미경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작은 간식 하나가 세상 전부예요. 오늘 뭐 먹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여기서 우유 한 잔 마시고 과자 한 봉지 받으면 그날 하루가 괜찮아지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들한테는 전부예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이가 과자 봉지를 꼭 쥔 채 잠들어 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하고 잠꼬대하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하율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급하게 아버지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딩 소유주도 회장도 아닌 그냥 안전한 어른이 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로비에 있으면서 하율이 나오면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하율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지만 며칠이 지나자 작게 손을 흔들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율이 도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 종이 접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빗둘게 접힌 종이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율은 금방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도윤의 손 안에 남겨진 종이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선물이었습니다. 서윤은 도윤이 진짜로 변하고 있는지 시험하듯 작은 약속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율이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겠다는 약속, 서윤의 동의 없이 아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이의 일상을 흔들지 않겠다는 약속. 도윤은 그 하나하나를 매번 지켰습니다. 서윤이 확인하지 않아도 지켰고 누가 보지 않아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윤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윤의 이름을 들을 때 몸이 굳어지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은 내부 공지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용역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구조적 개선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은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공개 사과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지키려는 건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서윤과 하율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민재가 공지문을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한 건 없어. 하지만 시작은 해야지. 그날 저녁 도윤은 주머니에서 종이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빗둘게 접힌 꽃잎 사이로 풀 자국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길은 아직 멀고 서윤이 품은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다는 것을요. 리모델링이 끝난 빌딩 로비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진이 깔려있던 바닥은 새 대리석으로 교체되어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페인트 냄새 대신 은은한 디퓨저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바뀌어 공간 전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은 로비 한쪽에 서서 그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전 서윤이 무릎에 가까운 자세로 이 바닥을 닦고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오후 5시 유치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입주자들이 빌딩 소유주가 로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치부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왔고 그 사이에서 하율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조심조심 걸어 나왔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빨간 종이, 노란 종이, 분홍 종이를 이어붙여 만든 작은 꽃들이 빼뚤빼뚤 묶여 있었는데 풀이 마르면서 이음새가 벌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율은 그걸 가슴에 꼭 안은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경이 문 앞에서 하율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율아, 잘 가. 하율은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쪽에 서 있는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뜻인지 아직 지켜보겠다는 뜻인지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하율이 로비로 나오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군데를 더 살폈습니다. 도윤이 앉아있는 벤치 쪽이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하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직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반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하율이 꽃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굽혀 하율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와, 예쁘다. 누구 주려고 만든 거야? 하율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꽃다발에서 노란 꽃 하나를 빼냈습니다. 풀이 떨어지면서 꽃잎이 살짝 구겨졌지만 하율은 개의치 않고 도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하나 줄게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내미는 구겨진 종이꽃 한 송이.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종이꽃이 가벼웠는데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오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서윤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랜 유니폼이 아니라 깨끗한 면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운동화 대신 편한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용역 계약을 재편하면서 서윤의 근무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새벽과 야간을 오가던 살인적인 스케줄 대신 낮 시간대 근무로 조정되었고 서윤은 원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서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하율에게 다가오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한때 도윤의 얼굴만 봐도 몸이 굳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편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을 잠깐 마주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이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봐. 꽃다발을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굽혀 하율의 눈높이에 맞추고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우리 하율이가 만든 거야? 네. 근데 노란 거 하나는 아저씨한테 줬어요. 서윤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노란 종이꽃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들어줄까? 하율이 가방. 하율은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눈이 도윤의 얼굴을 한참 살폈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탐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하율은 메고 있던 작은 가방의 끈을 한쪽 어깨에서 빼더니 도윤 쪽으로 살짝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안에는 크레파스 몇 자루와 스케치북 그리고 유치부에서 받은 간식 봉지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에서 그 가방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에게 무언가를 맡긴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은 순간이라는 걸 서윤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빌딩을 나섰습니다. 하율이 가운데, 서윤이 왼쪽, 도윤이 오른쪽. 하율은 한 손에 꽃다발을, 다른 손으로는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빌딩 유리벽에 반사되어 골목까지 길게 뻗어 있었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하율의 짧은 걸음에 맞춰 서윤도 도윤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율이 걷다가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도윤은 고개를 숙여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은 잠깐 입을 달싹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도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 두 글자가 저녁 공기 속에 떠올라 도윤의 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꽉 차서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서윤도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처음 보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하율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는 거리,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야. 하율은 아직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도윤의 볼을 톡 건드렸습니다. 울지 마요 하는 것처럼요. 도윤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하율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서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올지 도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이라는 세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 용서도 가능성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도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하다가 아닌 다른 말을요. 고생했어. 서윤의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을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율의 양쪽 손이 각각 서윤과 도윤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하율이 가끔 양팔을 들어 올리며 발을 띄우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에 힘을 주어 아이를 살짝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하율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멀리서 미경이 빌딩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아주 오래 세 사람의 등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여자와 그 앞에서 무너져 울던 남자는 이제 아이의 걸음에 속도를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았고 걸음은 나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류 한 장을 믿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5년을 홀로 버틴 여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확인했느냐고요? 살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서운한 일도 생기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생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관계가 무너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 걸, 한 번만 더 찾아갈 걸, 그 한 번을 하지 않아서 멀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도윤이가 5년을 잃어버린 이유도 같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쪽만 믿었습니다. 그 사이 서윤이는 새벽마다 걸레를 쥐고 아이는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 곳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서운한 마음에 연락을 끊은 자식이 있으신가요? 미안한데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헤어진 뒤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도윤이도 5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울면서라도 돌아왔습니다.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 늦었더라도 하는 쪽이 100배 낫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놓아주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 건넨 말 한마디가 꽁꽁 얼었던 관계를 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해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